자, 본격적으로 2021년 1월 18일, 네, 월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고 세 번째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10시에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일단 잘 선별된 종목 하나가 계좌를 바꾼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주제, 네, 작은 이제 소제목을 조금 빼보면, 그래도 원칙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조정장은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으려고 오늘 방송에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대다수의 자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꼭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참고할 만한 기사거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텍스트만 있으면 좀 딱딱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좀 일이 바쁘신 분들은 편안하게 귀로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음, 자, 작년 말부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고, 뭐 어디 채널에서도 그랬고, 뭐 경제 방송들, 심지어는 많은 그 무수한 기자들의 기사글들이 싹 다 없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1월 첫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았어요. 올해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갈 거다. 근데 처음 제가 라이브를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어, 참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정말 정말 불나방 같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주식을 하니까 이제서야 싼짓돈 들고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히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작년에 이제 재미를 본 상태에서 이제 좀 없잖아? 뭐 약간의 수익이 조금 없어질 수도 있고, 어, 이제서야 들어왔는데, 과열 국면에서 이제 들어온 지금 자리가 된 거죠. 물론 더 올라갔다면 뭐 더 이상 이런 얘기들은 없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예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뭔가 시장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방송을 나가든 실제로 모 방송사나 이런 데서 섭외가 오더라도 시황 관련된 부분들이 오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는 게, 제가 또 그렇다면 방송 준비를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업 하나를 더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마이크로캡, 스몰캡 전문가다 보니까 기업을 그 시간이면 두 개, 세 개를 더 훑어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죠. 물론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 1월 첫째 주까지는 강세장입니다. 그때까지 포지션을, 네, 제대로 청산을 하시고 수익 극대화 전략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 약세장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나요? 없단 얘기예요. 음.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상승장, 마지막 이제 뭐 버스가, 열차가 떠난다, 무조건 타야 된다, 이걸 방송 여기저기서 소위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지? 시장 앞에서 너무 거만한데, 어, 이분들의 뭐 그렇다고 그 내공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면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는 정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10년 주기로 왔던 부분들, 과거 사례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일어날 거야, 이때 이렇게 올라왔고 유동성 자금들이 힘껏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 위주로 올라가고, 뭐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지수조차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전문가 분들도 모른다. 지난 라이브 때 그 말씀 드렸었죠. 전국에 있는 나름대로 네로라는 리서치 센터장 분들한테도 올해 시장이 과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물었는데, 그들 역시도 조심스럽게
피해갈 자리는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예를 들면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꺾였잖아요, 시장이. 다시 반등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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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은 뭐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측, 쓸데없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허비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왜 들어야 됩니까? 어쨌든 유동성 자금 풍부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올릴 경우 미국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잡기 위해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언제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언제냐는 것을 어떠한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우리가 왜 그들의 그런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됩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불안하다는 얘기고, 물론 지금 들어가서 지난주에 들어가서 아니면 지지난주에 들어가서 잠깐 재미를 보다가 꺾인 거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분명히 대형주로 들어가신 분들은 불안하게 왜 투자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은 이미 다, 특히나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다 저점에서 선침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기관들 계속 지금 프로그램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잖아요. 왜 높게 사주냐 이거죠.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자원봉사하러 이 시장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철하게 시장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심심할지언정, 외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더라도 내가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언정,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포모 증후군보다 더 심한 게, 왕따 될 것 같은 그 불안감보다 더 심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 참여했을 때 그 공포감.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떡하지? 내 자산이 까먹을 것 같은. 시장이 왜냐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은 게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는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된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좀 무거운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웬만해서는 저는 웃으면서 말씀을 잘 드리는 편이고, 항상 낙관주의자, 낙천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하지만 지난주 라이브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무게가 무거웠어요. 시장이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내내 그렇게 됐고, 근데 좀 우리가 불리한 플레이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그리고 톡방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부터 첫 주에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코스피 과열 국면 조심해야 된다. 정작 시장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린 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나요? 음. 그리고 미국 시장, 제가 오늘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해서 톡방에 드렸던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굳이 우리가 정말 욕심내지 말자. 지금 조정장에서 정말 눌림목 바닥에서 나는 잡아야지. 낮게 잡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점에서 잡아요? 어떻게 고점에서 팔고? 선수들도 못하는 건데 이걸 어떤 사람들이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은, 환상은 버리자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이상적인 매매 전략들은 버리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음.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이 떨어져야 될 자리인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과열 국면이거든요. 모든 지표가. 나스닥도 지금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나 S&P 500이 더 그래요. 한 번 정도는 내리막길을 갈 텐데 1, 2%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7%, 8% 정도 폭락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또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털어내기 위한 한 번의 마지막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과열 국면에서 한 번 정도, 우리 시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빠지기 전에 어땠어요? 첫째 주에 더 올라갈까? 대형주들이 한번 끌어올리는데, 이때 무슨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갈 거다, 삼성전자 쫓아갔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슈가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에는 선고를 받았어요. 법적으로 이제 구속을 2년 6개월 이제 형 받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지금 조정장에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참 이게 우리 시장에서 좋아야 될지 나빠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의 입김이 너무 큰 것도 참 투자자를 볼모로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에서 거의 20%, 30%에 육박하는 시가총액, 그룹사를 다 포함시키면 더 크겠죠. 입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삼성이.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 정말 또 꼭 필요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네. 구속을 하기 뭐 그런 뭐 이게 정말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구속을 시킬 것이냐 시키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투자자의 눈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금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오늘 더 큰 변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최종 판정이 되기 전에 이미 될 걸로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고 확정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무르익으면서 시장 하락을 오후장에서 더 어, 끌어내렸던 삼성전자. 물론 마지막에 저가 매수가 붙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 마지막 찬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욕심입니다.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분들을 정말 탓할 건가요? 이거 직접 마지막 찬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 들어오라고? 누구를 탓하죠? 마지막 찬스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서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초재일관 잠깐 내가 이 시장에서 불어오는 훈풍을 이용을 해서 편안하게 수익 한번 먹어볼까? 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분들은 마지막 찬스라는 거에 혹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대형주 장세다 이런 장세가 아니라 어차피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가야 되는 길 안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지? 아무리 뭐 대형주 몇 개 움직여가지고 시장에서 수익 잠깐 맛을 봤다고? 지난 라이브 주제가 뭐였죠? 어, 원칙 없는 수익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죠? 잠깐 맛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투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 이게 지난주 라이브 방송 요약본입니다. 그 시장 상황이 제법 무겁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하자. 시세 나오는 거 쫓지 말자. 다 계속 말씀드리죠.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난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과 듣지 않으신 분들이 한 주 동안에 대응하신 부분들을 보시면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올해 역시도 저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사상 최고에 대한 기록이 과연 좋을 것이냐. 너무 지금 핫해요,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뭐 날씨는 한파주의보 다 기억들 나시죠? 시장은 비투주의보. 신용 끌어다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다 젊은 층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20, 30대 분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간혹 보다 보면 시드가 이제 투자금 원금이죠. 이거 내가 컸으면 나는 이것만 컸어도 막 이런 안타까운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용 이제 레버리지 땡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실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똑같습니다, 결과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잠깐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자기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만큼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나는 내가 잠깐 뭐 올해 한 3월까지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공매도 재개하기 전까지만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 방송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주식으로 뭔가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식이 나한테는 정말 유일하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하게 생각해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지난 라이브 때 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짧은 기간 동안의 고수익, 단기간 단기 고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체 시장에서 물론 준비를 했는데 짧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말씀 드리죠. 매집을 하기도 전에 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나오긴 해요. 시장이 주는 선물이죠. 실력이라기보다는. 준비가 되다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막연히 무조건 그런
종목들만 쫓는다. 그래서 막 매수세가 붙고 장대 양봉 막 장중에 나오는데 쫓아간다. 다 어떻게 됐죠? 다 스파이크 마감 끝나잖아요. 위에서 물려버리고. 대형주가 그랬잖아요. 작은 스몰캡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1월 첫째 주에 그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다 위에서 물려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만에서 15%, 10%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변동성이 나온 상태다. 중소형주로 물려있으면 얼마든지 변동성이 탄력이 좋으니까 명분만 있으면 금방 돌려내거든요. 막 많아서 20%, 30% 가다가도 순식간에 갭으로 뜨거나 장대 한봉 하나 나와버리면 분위기 바뀌어요.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랑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잘 안 팔아요. 오히려 제일 큰 문제는 많았는데도 팔라고 말씀드려도 안 팔아요. 그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한번 꺾여버리면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파생 쪽이랑도 맞물리는 것도 있고 해외 시장 분위기도 많이 봐야 되고 오늘 방송을 더 들어보시면 아마 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대형주가 좋다, 뭐 대형주가 나쁘다, 중성주가 좋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상황. 자, 지금 고객 예탁금도 좋고 심지어 주식 계좌가 저도 몰랐어요. 3,500만 개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몰랐어요, 저. 네,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기사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3,500만 개인가? 음, 깜짝 놀랐어요. 음. 참고로 작년 1월에는 2,900만 개였는데 그 사이 600만 개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거의. 그 신용도 우리 아시죠? 6조에서 8조만 되더라도 우리 그 코로나 쇼크 이전에 되돌아가 볼게요. 그때 6조 원에서 8조 원 넘어가면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11조 원대까지 가면 완전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배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런 시장입니다. 상당히 뜨겁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이런 수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거래대금도 당연히 많이 늘겠죠. 거래대금이 늘었다라는 거 작년 1년 만입니다. 1년 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과거 10년 전이 아니라 불과 작년 1월이에요, 1월. 코로나 쇼크 제대로 터지기 전에. 이 시점에 잠깐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12월에서 1월 정도에도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가 살살 나오고 있을 때였죠. 기억들 나시죠? 딱 1년입니다. 1년 전입니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막 심신이 피곤해져 있다 보니까 막 10년 전 같아. 저 같은 경우도 무슨 한 5년, 4년 전 간 것 같은데 이 지표들이 다 불과 1년이에요. 근데 벌써 6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단기 트레이딩 쪽 61조 원. 6배가 늘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배경은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100조가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서는 부동산 규제도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쪽 대출 규제도 쥐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자, 지금 동학개미들은 조급하다. 뭐 작년에 왜냐면 벌었던 동학개미들이 막 그 인증샷들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그 기간 동안에 벌었던 것들을 하나의 정말 투자의 인생이 바뀌었다. 바뀔 수도 있죠. 마치 비트코인 같이.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작년에 벌었던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작년 이제 거의 하반기 때 잠깐 들어와서 특히나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 시장이 아마 쉽지 않은 네, 더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왜 계속 그렇게 불안한 매매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게 과연 주식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적금까지 깬다. 이건 제 주변에서도 봤다고 말씀드렸죠. 연금도 끌어오고 심각한 겁니다. 날짜 보시면 1월 15일 날 나왔던 거, 17일 날 일요일 날 나왔던 기사, 매일경제 나왔던 거네요. 그리고 ETF 쪽도 지나치게 지금 ETF는 뭔가 해징에 대한 부분들로 잘 포장이 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ETF 상품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도
네, 하나의 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이게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현실은 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이 무작정 뛰어든 분들은 물론 운이 좋게 삼성전자, 현대차로 연초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잠깐 수익이 나다가 지금 이제 다 토해냈던 아니면 잠깐 뭐 단타 쳐서 수익 난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 지수인데 왜 난 돈을 못 벌었지? 일단 시총 상위주 쪽으로 실제로 현대차가 이끌고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뭐 LG화학이나 덩치가 정말 큰 녀석들 위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들 하나는 코스피에 들어가 있죠. 급등락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흔들합니다.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총 상위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이해도 못하고 시가총액이 뭐야?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모르고 삼성전자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로 계속 나오고 있다. 지수가 빠져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시장 빠지니까 또 이렇게 포장하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을 들어보시면 계속 그리고 카톡방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시황 관련된 부분들 저는 시황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냥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도 그래요. 지금 주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쑥 꺾였어요. 너무 지금 시장에서는 돈이 오갈 데 없다, 막 주식 뜨겁다, 막 이랬는데 심지어 막 비트코인까지 막 곡소리 난 날 뭐 영국에서 어떤 뭐 전문가는 이제 15일 날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야 했는데 2% 빠졌어요. 막 그런 막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를 가지고 이제는 막 과열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막 서로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들도 모른다. 아시겠죠? 시간 쏟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지향하는 모토 아시죠? 전략들. 여유 있게 투자해야 되는데 여유로운 투자는 시간적인 여유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알아야지 그 시간을 투자 색깔을 명확히 알아야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이제 분배가 되는데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투자 성향을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어디 시장을 볼 건지 나는 이거 못 보겠어. 나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본업이 있는데 시장 못 보는데 그런 분들이 시장 공부를 하고 계세요. 보면 시장이 대응을 못 해요. 그럼 주식을 못 해요. 그분들은 지수 시장 상황이 안 좋네?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죠. 근데도 주식을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맞을까 나에게? 또 자금이 막 시한부 자금이야. 3월 말까지는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려드리고 있죠.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계속. 그리고 연초부터 이 말씀 드렸어요. 시장 좋을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 올해만큼은 빚내가지고 투자할 시기가 어떠한 상품이든 아니다. 뭐 부동산이야 당연히 그게 안 되겠지만 지금 뭐든 어떤 투자 대상이든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고 특히 주식시장은 더 그렇다. 지금 GDP 대비 우리 시총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 GDP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예전에 모건 스탠리나 얘네들이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항상 기준을 뭐 GDP 기준, 미국 시장 전체 시총이랑 비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했어요. 뭐 한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 이게 좀 올라가 있어요. 걔네들이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와 있어요. 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가면 3,1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들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가 규제하냐 안 하냐들 지금 이 재개하냐 안 하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없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 우리가 한번 훅 떨어뜨려 가지고 파생 쪽으로도 먹고 그리고 현물 저렴하게 또 주워 담고 그 맛에 하는데 야, 너희 말고도 투자할 때 많아. 대한민국 시장만 있냐? 실제로 대한민국 시장은 그들이 봤을 때 코딱지만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막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은 하나의 포트폴리오예요. 한국 시장은. 니네 공매도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럼 안 하고 말지. 우리 현물에서 작년부터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재미 엄청 봤어. 삼성전자 가지고도 그랬고 우리가 끌어냈잖아. 11월부터.
현물 먹고 나가면 되지. 재개할 때 알려줘. 홍콩 갈 수도 있고 대만 갈 수도 있고 뭐, 갈 데 많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래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 결정하기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 바란다면 마치 국민들의 정책을 바라듯이 하는 게 맞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계속 그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를 9만 원 넘어 샀어요. 어떤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10만 원에 사줄 때가 온다면 10만 원에 팔 자리는 나오겠죠. 근데 진짜 선수들이 올려줘야지만이 대형주들은 움직인다고요. 11월장처럼. 11월장에 개인들이 움직였습니까? 동학개미들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바이든 당선이 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ETF 자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기억들 나시죠? 투자하시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못 모르시고 그냥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갑자기 올라가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위기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다수가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되게 우세했거든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게 하나의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가급적이면 올해에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빚내 가지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미 끝났습니다.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수익 많이 못 내신 분들도 안타까울 수 있지만 모험할 장은 아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들어오려면 공매도는 재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공매도를 무조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먼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자로서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는 원래는 해직용으로 이게 좀 기획이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먼저 떨어뜨려 버리죠. 그걸 유도를 합니다. 그건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어서 이제 이건 역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금융당국 쪽에서도 금감원 쪽이나 규제를 좀 하겠다. 이걸 이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뭐 과거처럼 이렇게 공매도 가지고 장난질 할 수는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개미들이 계속 개인들이 샀죠. 오늘도 개인들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개파락 떨어질 때 아마 심장이 정말 많이 쫄깃쫄깃해진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좀 많이 판 것도 좀 확인했고요. 뭐 벽이 높았다 안 높았다는 뭐 조금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안 좋다라고 유일하게 지금 가장 호재는 뭐냐면 유동성 자금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더 감동적인 상승 모멘텀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반도체 쪽 D램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거 이미 다 선반영 다 끌어와서 선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없으면 이렇게 대형주들이 가요. 근데 그동안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서 절대로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시장이 좀 이제 빠지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야, 너무 올랐다. 이제 하락에 베팅하자. 또 이제 곧버스, 인버스에 이제 또 개인들이 또 막 사고 있어요. 다시 또 방향성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곧버스나 인버스 운 좋게 뭐 레버리지 쪽이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방향성으로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어디 섹터별 업종 잘 꾸려져 있는 해외 쪽 ETF를 투자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굳이 막 이렇게 시장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방향성 게임 할 바에는 그거는 아니지 않나.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것 같다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운이 좋게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난 라이브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샀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산 게 곧버스란 말이에요. 하락하면 떨어지는 거 손실을 많이 봤죠. 기본적으로 만에서 한 30% 이상 봤으니까. 물론 결과론적으로 두 개를 쥐고 있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수익은 났었겠지만
다 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 게임을 할 바에는 헤징을 시킬 거라면 안 하는 만 못하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는 리스크 짊어지고 이 시장에 들어온 건데, 리스크 헤징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헤징 전략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수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웬만해서는 못해요. 그리고 작은 금액들, 1억도 안 되는 금액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금액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덜한 종목들이 있고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을 뭐 편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전략을 세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피곤하게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너무 아까운 거죠, 시간이. 차라리 전문가들한테 이제 외부적으로, 그래서 아까 ETF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2925.5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2925.50, 이게 뭘까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코스닥이 유일하게 1000포인트 맛을 못 봤잖아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코스닥이 찍었던 최고점이에요.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요. 2900포인트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기어가다가, 그래서 1000포인트를 가네 안 가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은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바이오 쪽들이 너무 많이 편승이 되어 있는 거, 또 시총이 너무 커요. 좀 고른 섹터별로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좀 골고루 있긴 하지만 아직도 뭐 나스닥만큼의 뭐 견줄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죠. 코스피에도 아직도 못 쫓아오니까. 셀트리온 형제 빼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2925.50포인트. 이때 정말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나 할 거 없이 막 무슨 점상으로 올라갔으니까. 코스닥이 12%, 상한가가 12%였고요. 1. 거래소가 15%였거든요. 근데 점상으로 막 올라갔어요. 30일, 20일 넘게.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자, 77조 원이 뭘 의미할까요? 77조 원. 고객예탁금? 신용잔고? 잠깐만요. 고객예탁금이 최근에 얼마죠? 좀 빠졌네. 지수가 좀 빠지면서. 자, 67조. 고객예탁금보다 크네요. 아까 77조 제가 보여드렸다. 그리고 신용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1조 원까지 올라갑니다. 77조 원이 뭐냐면 추측치인데 2000년 동안에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거든요. 코스닥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지수. 근데 마지막에 500포인트로 끝나요. 2900포인트까지 찍고 거의 500포인트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날린 돈이 77조 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날라간 돈. 지금 뭐 물가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2000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이 77조 원이 날라갔다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버블이었죠. 근데 지금 시장은 버블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단계적으로 오는데, 다만 비슷한 게 있다면 묻지마식 투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을 모르고 들어오고 있는 거.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금리 인상을 좀 나중에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는 공매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는 될 것 같아요. 변동성 크다고 하더라도. 오갈 데 없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해요. 3070선이 붕괴됐다, 뭐 됐다 하니까 개인들이 뭐 하락 시작됐다, 막 동요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건전한 조정이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지금 지수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의미 없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지금 그 코스닥 1000포인트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의미 없다. 제가 원래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그 리포트 상단 쪽에 들어가는 그 코스닥 지표 있잖아요. 스몰캡 중소형주들이 얼마나 수급이 강한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주도 빠지고 있고. 그거 한번 흐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닥 찍으면 아마 코스닥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저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올해 몇 포인트까지 갈까요? 라고 이제 막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근데 저는 답변을 못하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몰라요. 네, 실제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역으로 전 질문해요. 올해 그렇다면 시장에 들어오셨는데 기대 수익률 얼마나 생각하시냐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작년처럼 나오면 좋죠. 막 100%, 막 200%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되게 겸손하게 대답들은 하세요. 은행 뭐 적금보다는 낫겠죠. 10%? 7%? 실제로 7%에서 10% 1년 동안에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 지금 계세요? 계시면 네, 동그라미 0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 올해 난 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기대 수익률 내 기대하는 수익률은 7%, 8% 정도 수준 된다. 10% 미치다. 하루에 상한제가 30%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정말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야 7%, 8% 대단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목표는 좋게 높게 잡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응? 꿈을 크게 가져야죠. 꿈을 크게 가져야. 응? 근데 준비도 안 되고 꿈만 크게 가지면 또 문제가 되고 내 자신도 모르는데 무조건 꿈만 커. 내가 내 적성도 몰라 막. 네, 그런 상황이야. 내가 뭘 해야 되지? 제대로 된 적성도 잘 모르는데 뭐가 될 거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물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이제 리스크 감수를 생각을 하죠. 이 정도 돈은 날려도 좋아요. 진짜 저는 원금의 절반 정도 다 까먹을 각오로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나마 수긍이 가요. 올해 절반 정도 저는 솔직히 한 1,000만 원이 이제 여윳돈인데요. 500만 원 진짜 까먹어도 좋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한 올해 한 2천만 원 만들고 싶어요. 그럼 100%잖아요. 근데 50%를 내가 담보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감수하겠다. 그렇다면 해볼 만한 거죠.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변동성 큰 장이 올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니까. 근데 대다수 처음에 대답하신 분들은 무조건 원금 보전은 아니면 마이너스 막 5%? 이것도 감수를 시장에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투자 성향이 그런데 기대 수익률은 정말 높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토막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은 투자 성향이 맞아요. 충분히 이게 수긍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나는 무조건 원금은 보장돼야 되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100% 이상 수익을 내야 된다. 이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보다 시장이 뭐 지금 빠질 거다 올라갈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 성향부터 체킹을 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난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해왔지? 잘못한 건 왜 잘못한 거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넥스트. 다음 뭘 할 건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시장 올라가면 다시 또 매수해야지. 시장 빠질 때는 잠깐 또 현금화 시키고 손실 났는데 지금 들고 가야 되나? 이 기업은 뭐지? 차트가 이거 깨졌네? 오로지 기술적 지표에 뭐 아니면 너무 집중을 하거나 그래서 이것만큼은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지금 아직 1월이잖아요.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좀 해놓고 진짜 감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전략에 대해서 이 정도 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그리고 연말쯤에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올렸지? 이 정도 해냈나?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 계획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거 만들어냈나? 이 정도 내공이 부족했는데 나는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 그럼 나의 색깔이는 잘 맞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막연히 시장이 그냥 수익을 줄 거다? 막연히? 음? 막연히 주는 시장은 끝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된 거. 그러니까 악재를 꼽자면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선반영이 됐어요. 대형주들이. 뭐 그 전기차 배터리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건설주들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오늘 그 대통령 그 기자회견 있었잖아요. 신년 기자회견. 거기서 이제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된 멘트, 코멘트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그게 또 하나의 명분처럼 모멘텀처럼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은 없겠죠. 계속적으로 뉴스를 이제 쫓아서 모멘텀 투자에 불과한 그러면 빨리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느냐. 미국 시장, 미국도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심각해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다, 사망자 수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들 좀 보신 적 있나요? 미국이? 전 세계 사망자 수가 200만 명 돌파했고요. 유럽 쪽도 지금 심각하고 중국도 다시 재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만 조금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게 확진자가 줄고 있는데 이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왔을 때 어떻게 확진자가 또 확산될지 모른다. 변이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지카 바이러스였나? 그게 계속 변이가 변종이 한 네 종류인가? 아종이?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네, 마치 이제 감기처럼 심지어는 이런 부작용도 있죠. 우리 정말 그 백신 랠리라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백신 나오면서 접종 후에 이제 사망자가 이제 나온 거 노르웨이에서 물론 이제 고령층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건강했던 분들이 뭐 지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맞기 전에 건강했던 분들이 그냥 잘 생활하셨던 분들이 맞고 이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독일 여성도 백신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간호사였나요? 간호조무사분이 실시간 라이브로 맞다가 기절하는 것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지표들이 가장 먼저 가장 단순한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실업성 청구 건수 다시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다시 또 작년 8월 이후 최다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취업자 수가 최저로 지금 완전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 감소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실업률 고용 지표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제조업 지표가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조업 지표 일단 좋아지고 어쨌든 좀 어려운 편들은 다 삼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소비, 소득과 소비는 다 뭐 어려운 용어 아니잖아요. 소비가 나와야지 기업들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업은 어디랑 연결돼요? 주식시장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가 늘어야 되는데 소비가 늘려면 취업자 수가 늘어야 되고 실업자 수가 줄어야 되고 실업률이 떨어져야 되고 근데 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아무리 선반영이 된다고 한들 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 좀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만드는 업체가 두 군데 있잖아요. 보잉이랑 유럽에 하나 있고. 근데 과연 지금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 두 기업이. 코로나가 일단락 된다면 그 기업들이 제대로 해상을 할 것이냐, 과거처럼.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하신 분들이 없죠, 물론. 뭐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맞을까? 과거 메르스 때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앞을 예측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로지 지금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거 외에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그렇게 되게 무겁게 좀 말씀드리는 게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유동성 자금 외에는
그리고 선반영이 안 됐다면 그나마 기업들의 그런 실적 성장성에 대한 그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끌어온 상황에서 일단 한 템포 쉬고 가는 거는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필히 알아야 된다. 지수가 오르면 막 호재들 난발했잖아요. 2주 전만 해봐요. 응? 연초. 막 어때 얼마 갈 거다 막. 응? 지금 안 타면 안 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돌려서 얘기하겠죠. 지금이 눌림목입니다. 근데 왜 그때 사라고 했는지. 그죠? 지금 아니면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걸 예상했다면 지금 잡으라고 해야죠. 대형주를. 빠졌을 때. 자신 없으면 그냥 뭐 밑으로 깔아놓고 매수를 한다? 막연하게? 음. 그걸 어떻게 어느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려고 시장에 대해서 자만한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건 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just go.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뭐 대형주가 가든 뭐 중소형주가 가든 뭐가 가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는 막 그 올라간 거 종목 얘기 안 해요. 정작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종목 튀어 올라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너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뭐 종목 교체해야 될 종목이 중요하고 다음이 중요한 거지. 다음 종목 이제 뭐 어떤 거 가지고 더 편입을 하고 종목 교체하고 어떻게 리밸런싱하지? 이게 중요한 거지. 올라가는 애들은 잘 됐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아서 대응하는 거죠. 시장 앞에서 시장이 주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고 함부로 예측을 하는 거, 지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 글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수가 오를 때 너무 좋은 뉴스들 많이 보시지 마시고요. 떨어지면 또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오는데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식이 만만치 않다.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서 이제 조정이 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나마 좀 배경이 깔리지 않았나 좀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드리네요. 셀트리온 다 알고 있어요. 백신, 치료제, 임상 발표 왜 안 하냐 했는데 조금 시장에서 미미한 영향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시장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슈나 종목 안에서는 결코 내 계좌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다 좋아요. 삼성전자로 내 계좌 한번 바꿔보자. 정말 외국인들이 끌어낼 때 같이 탄 사람들은 그나마 뭐 그렇다고 계좌가 막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정말 한 20년 전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는. 응?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막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은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차라리 1월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막 이제 삼성전자를 욕하고 있겠죠. 누구를 원망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노출된 종목들이나 이슈 안에서 내 투자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 이제 그 라이브 자료입니다. 기업을 모르는 투자자들과 써있죠. 기업을 모르는 투자자들한테는 올해가 아마 정말 혹독한 힘겨운 시장이 될 거다. 힘겨운 시장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거 역시도 좀 감히 좀 예측을 했는데 더 지수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수가 그렇다 조정장이 더 심하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건강해요. 지금 상황이 워낙 왜냐하면 뭐 빵이 아니라 뭐 빵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큰 종목들이 좀 혁신적인 기업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나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뜨거울 때는 한 템포 좀 쉬었다 가자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모르거나 시장도 잘 모르고 그 원칙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 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미리 선침해서 팔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서 들어가냐 이거죠. 들어가서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안하면
안 하는 만 못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불안하면 일단 내 색깔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순간부터. 시세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그죠? 그래서 원칙부터 좀 만들자. 원칙을 만들려면 내 색깔을 알아야 되고, 내 투자금에 대한 성향도 분명히 명확하게, 내 성격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시장의 기업을 좀 볼 줄 아는 안목도 갖춰야 되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다 가능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라리 쉬고 그 색깔을 만들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오랫동안 1년 동안 준비해야지 막 무슨 뭐 돌을 닦고 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다만 이제 내 색깔을 모르면 방황하는 시간은 늘어나죠. 저도 말씀드렸죠. 10년 넘게 방황했다고. 저는 정말 제가 트레이더인 줄 알았어요. 스캘퍼. 실제로 싱글 게임에서 막 입상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교 때. LG투자증권, 싱크풀이랑 같이 거기서 하는 데서. 5주 만에 153% 내고 막. 근데 그게 실력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색깔이 아니었던 거죠. 투자금이 커지고 바뀌면서도 얼만큼 내가 이제 투자의 그릇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제가 하고 있는 투자 색깔이 2010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됐네요, 이제. 10년, 11년째. 저처럼 오랫동안 방황하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본인 색깔을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계좌가 바뀝니다. 자, 다만 역으로 좀 부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혹독한 주식시장을 기억될까? 원칙 없는 투자자들, 기업을 모르는 투자자들. 근데 역으로 해석을 하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분위기 살짝 바꿔서 기업을 알고, 기업 볼 줄 알고, 기본적으로 막 깊이 있게 몰라도 돼요. 애널리스트처럼. 원칙을 분명히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올해가 어마어마한 커다란 수익이 작년 오히려 대형주들보다 심지어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막 몇백 프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커다란 수익이 많을 겁니다. 정말 선치면 남들보다 우직하게 계속 나눠서 샀는데 이게 막 급등 나오면서 막 한 달 만에 막 70%, 80% 나오거나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월 되고 이제 결산 보고서 나오겠죠. 실적 이미 계속 짙게 들어가고 있는데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공매도 재개가 되거나 이 시점부터는 드러나지 않을까. 자, 한번 보시면 이게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자료 잠깐 스캔해서 떠온 건데 실제로 스몰캡 중소형주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변동성은 크긴 한데 명확하게 기업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면 이 변동성에 대해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어요. 대형주들도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큰데 그렇다면 똑같다면 상방으로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변동성이 작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적은데 굳이 제가 이 중소형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제가 반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요새 대형주들도 변동성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위로 상방으로 빨리 열릴 수 대형주들은 상한가 쉽게 못 올리잖아요. 막 LG전자 간만에 10몇 년 만에 상한가 갔더니 박수 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소형주들은 상한가가 뭐예요? 상한가가 뭐 한 달에 뭐 두 번, 세 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중소형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도 막연한 그렇게 기대 심리로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소형주도 뭔지는 알고 스몰캡이 접근을 해야 된다. 스몰캡 지수의 대표적인 거. 러셀 2000은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2000개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그림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뭐 만들어서 막 지어서 그려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 미국 시장이고 이미 선진금융시장죠. 자, 시장 전략 관련돼서는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또 이야기 길어지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더 할애를 해야 되겠네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느슨하게 가다가 마지막에 시간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니까 근데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또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조금 시간 할애 한 20분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잠깐 목 좀 축이고
시장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준비된 자에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종목 하나만으로 계좌가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내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종목 하나에서 큰 기회가 오는 시점은 옵니다. 물론 원칙과 인내를 한 투자자에게는 얼마든지 먹을 복이 있는 거죠. 자, 시장 전략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장에서 뭐 선침해에 대해서 생각한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톡방에 올려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죠? 현금 비중 관련돼서 뭐 지수 빠지기 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계속 어떤 분은 처음 오셔가지고 지수 빠지니까 현금 비중 가져가더라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20% 이상 정도는 보유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계속 나온다. 얼마든지. 그리고 보수적인 대응은 바람직한데 그 시점을 언제까지 보느냐. 미국 지수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톡방에 적어드렸던 거 잠깐 그냥 육성으로 전달해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S&P 500이 좀 강하게 한 번 정도 가격 조정을 맞을 때가 온다면, 그렇지 않고 한번 강하게 올라가면 어쩌죠? 그래도 일단 대기 끌어올릴 때가 오히려 한번 마지막 바락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거에 페이크에 속을 필요는 없다. 한 번 정도는 눌릴 때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지나치게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는 지금 현재 지수와 함께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쥐고 있는 분들,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밑에서 수익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아니라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신 분들,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현금 매수를 조금 마이너스가 조금 나 있거나 크게 나인 분들은 제가 별도로 종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큰 차이가 안 난다, 뭐 3%에서 5% 언더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금을 쥐고 시장을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중소형주인데 지수랑은 전혀 무관해. 근데 지수 때문에 잠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무관한데 올해 성장치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작년에 또 많이 안 움직였어.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더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맞고요. 추가 매수를 하거나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금 멤버십 쪽에서도 그 라이브 커버스 관련돼서 얘도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비중을 한 20%까지 확대할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 이틀 만에 떠버렸어요. 너무 재미없게 가다가 대형주들 위주로 가다가, 그래서 조금 지금 걱정이긴 한데 또 갑자기 또 이번 주부터 막 여기저기서 또 막 떠들어대고 있어요. 막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략대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뭐가 됐든. 그리고 현금 비중 중요하고, 지수가 미국 지수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잡고 싶은데 철저히 분할적인 접근으로, 그러니까 분할 접근이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큼 좀 전략적으로 좀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게 분할 매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잡았어요. 회사가 괜찮고 기업 대비 주가가 싸다고 하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떨어져요. 소위 물타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물타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잡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싸진 거니까. 그리고 올라갔다. 그럼 내가 본 게 맞잖아요. 따라 붙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불타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으시고 10%가 넘으면 해야지, 마이너스 10%가 되면 사야지 라는 걸 명확하게 본인만의 원칙을 정해 두시고, 그렇게 그 주가가 거기까지 빠지거나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적립식 그런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만 보시되 중요한 건 뭐죠? 기업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간단하게 뭐 HTS로 기업 좀 선별해내는 방법들 정도는 제가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얘기 나와요. 네, 셀트리온이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이거 다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2월 말,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맛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한데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꺼줘도 되는데 맛을 한번 보고 거래소 같이.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 공매도 거의 뭐 영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3월 15일부터 재개가 되죠. 월요일부터.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수와 연계가 떨어지는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그러니까 뭔가 파생 상품이랑 연계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 중요합니다. 뭐 제가 주요 제 전공 섹터가 스몰캡이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공매도가 이제 1년 만에 1년 좀 넘어 1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는 부분들을 본다면 실제 금융당국에서도 좀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된다면 오히려 대형주들은 조금 더 묶어두고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예측했던 시장 올해 시장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개미들 다 끌어들여 연초에 대형주가 좋다 좋다 하면서 근데 실제로 작년만큼에 대한 기대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막 불안하면서 대형주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밑단에서 이제 낙수 효과로 자금은 풍부하니까 중소형주 미드캡 애들이 이제 막 위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 볼륨을 만들어내는 그 시가총액 막 5천억, 4천억 됐던 애들이 막 시총 막 2조까지 찍거나 1조 5천억까지 가거나 두 배, 세 배 올라가는 거죠 막. 그런 장이 올해 펼쳐질 수 있고 실제 스몰캡 같은 종목들은 섹터랑 연결이 될 경우에 그런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 막 천억대, 500억짜리가 막 1조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심지어 5천억, 4천억까지 뭐 8배, 7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다시 받치는 시장 그 밸런싱에 대한 문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밸런싱 부분을 유지하면서 갈 것이다. 어차피 유동성 풍부하고 그 조건이 맞아 떨어지려면 금리 인상은 조금 늦게 한다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올해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자, 또 두 번째 이슈는 CES 있었죠. 네, 가전 뭐 이런 우리 전기 IT 실제 신기술 관련된 모든 항상 연초 1월에 있는 원래 라스베가스 쪽에서 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핵심적인 것만 몇 개 짚어드릴게요. 자동차, 헬스케어, 드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했는데 유일하게 투자하는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였죠. 유럽에 있는 거. 지금 10%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5G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우리나라 실제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5G 폰이 많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4배에서 5배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우리만 먼저 이게 덩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5G에 관련된 상용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CES 2021에서는.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뭐 잘 아시니까 그나마 클라우드 컴퓨팅 쪽 잠깐 시장 규모 보시면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요. 성장률은 잠깐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뭐 IDC 센터 쪽이나 그 이것 때문에 디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디램과 관련돼서 뭐 삼성전자도 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계속 최근에도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들이 전문가들이 막 떠들어대고 있는 부분들이 이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은 중요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하게 매년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시장은 더 확장이 될 거고 이 관련된 섹터는 좀 볼 필요는 있다. 그 다음 이슈는 제가 늘 말씀드린 M&A 시장 쪽. 그래서 지금 중요합니다. 신규 사업부 투자하는 것보다 뭐 인력을 막 다시 배치하고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기업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임원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정말 조심하거든요. 신사업부를 뭔가를 만든다, 새로운 투자를 한다, 재투자를 하거나 그 시간에 차라리 M&A 쪽 시장을 많이 이제 보는 거죠. 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통합이 됐어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건들도 많지만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간도 줄이고 잘할 수 있는 팀, 업체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IPO 시장 더 핫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M&A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살아남은 기업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현금 창출 능력이 워낙 강했던 기업들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현금을 매출로 다 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아니면 잠깐 힘들었겠지만 과거에 쌓아놓은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외부에서 계속 이제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키우면서 시장은 점점 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서 점점 줄어들고 이제 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제법 있죠.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역시도 중소형주에게는 큰 기회다. 볼륨이 크잖아요. 인수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임원분이 뭘 물어봅니다. 그 기업을 인수하는 건 어떨까? 근데 그 기업의 덩치가 1조 5천억 정도가 큰 상황이었어요. 실적도 잘 나고 있어. 절대 안 팔죠, 회사를. 그래서 오히려 작은 기업들 위주로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그럼 최근에 세트랙아이, 이따 잠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화에서 인수하겠다 얘기 나왔죠. 근데 인수가 아니라 부분 투자로 이제 들어갔지만 잠깐 팁을 드리면 시총 상위 기업들 인수합병 어떤 업종들 투자했는지 쓱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뭐 아시는 것들도 있어요. 낸드 플래시 관련돼서 인텔 쪽, SK하이닉스는 다 아시죠? 뭐 LG화학 쪽도 뭐 이런 폴란드 뭐 TV 조립 공장 쪽 인수했던 거 금액은 크지 않아요. LG화학은 현대차, 그리고 셀트리온, 네이버가 정말 많이 움직이는데 AI 잘 보세요. 쇼핑몰 쪽, 게임 쪽, 엑셀 게임즈, 카카오도 한번 보세요. 영유아 완구 키즈노트, 그리고 드라마 제작 쪽, 컨텐츠 제작사, 컨텐츠 영화 제작사, 전자책 출판사, 골프장 건설업체, 만화 컨텐츠, DNC 미디어죠. 여기는 212억 추가, 지분 추가. 빠진 게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북미 쪽 타파스 미디어 투자. 이거 금액이 작아서 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큰 기업들이 어디에 포석을 두고 있는지, 큰 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돈이 된다. 자, 포트폴리오로 들어와서 우주항공주는 작년 제가 그 라이브 때부터 계속 왜 멤버십 쪽엔 못 잡았느냐? 떴어요. 생각보다 많이 떴고, 참고로 멤버십 종목들은 떠 있는 종목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종목들을 하는데 1차적으로 한번 떠 있는 상태였어요.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포트에도 나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드렸죠. 인텔리안 테크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데 너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왜냐면 인텔리안 테크는 실제로 저궤동 위성과 관련된 수주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시장에는 노출이 안 되고 있었지만, 근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결국엔 멤버십을 못 잡고, 제가 아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몇 번 핸들링을 많이 했어요. 인텔리안 테크는. 그래서 잘 보시면 저궤도 위성이 이제 시작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막 이런 그 기지국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궤도 위성이거든요.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MS 쪽이나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실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5G도 아직은 다 안 깔렸는데, 근데 6G 관련된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구현이 되려면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저궤동 위성이 다 깔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목표 전체 로드맵에 나옵니다. 그 얘기들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몇백 개씩 막 쏘아 올리던데. 뭐 아프리카에서도 막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막 보면. 자, 최근 적극적인 큰 손들의 움직임, 한화, 인공위성 기업 세트랙아이 인수 추진. 근데 이 부분도 이제 투자로 300억인가요? 투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세트랙아이도 많이 올라갔고, 넥슨 김정주 의장도 스페이스X, 이게 어디 일론 머스크가 또 테슬라 말고, 그죠?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업체잖아요. 뭐 미래 뭐 화성까지 뭐 갈 거다, 뭐 이런 막 상품도 막 있던데 로드맵에. 보시면 인텔리안 테크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마지막에 금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트랙아이도 한화 건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해봤자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내일봐 지금 오늘 올라가서 3천억이 넘어갔는데 2천억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어요. 이런 탄력들. 그래서 명분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트랙아이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다. 사항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 중 한 종목은 포트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인증샷을 올려주셨어요. 인텔리안테크. 아마 오늘 몇 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65.38%였고요. 인증샷 감사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 쪽으로 다시 1차 산업 쪽. 이거 제가 이미지를 뺐는데 예전에 SBS 쪽 작년에 출연했을 때 1차 산업 농업 관련된 종목들. AI 쪽, 그 AI가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조류 독감. 조류 독감 최근에 너무 핫하게 가서. 그리고 집콕 수요가 너무 늘어나서 물가 상승.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1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더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수가 올라갈 때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고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다가 성장성까지 이제 겸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과점 형태를 띠고 있죠.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이미 다 정리될 기업들은 다 정리가 되고 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막 계란이 없다 이런 거. 사과 50% 뛰고 계란 한 판 6,000원. 지금 이제 곧 구정이죠. 네, 구정 여정이 이제 다음 달인데 더 이런 분위기들이 나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 1차 산업 관련된 특히 농업 관련된 종목들, 뭐 비료, 심지어는 종자 관련된 거 농우바이오 이런 기업들 보면 주가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가요. 농우바이오도 의외로 무겁다. 저도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순식간에 뛰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식품주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오늘 뭐 스파이크로 끝나긴 했지만 개인들이 또 붙고 있고 기관들은 파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농 같은 이제 비료 단계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죠. 비료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는 이제 뭐 선진, 뭐 하리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흐름들이 자,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IP 컨텐츠주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 NC소프트가 지금 90만 원대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올해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을 항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100만 원 넘어가는 걸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NC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 게임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게임 쪽으로 컴투스, NC소프트 얘네들이 조금 더 물론 컴투스보다 NC소프트가 지금 시총이 한 10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내년이 그 한중 그 수교가 30주년인가요? 그래요. 근데 작년에 그 왕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강경화 장관 만나가지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올해가 올해부터 이게 우리가 29주년 쪽이고 내년 30주년 기념해서 좀 잘 풀기 위해서 문화 콘텐츠부터 좀 풀어보자.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이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핫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판호까지 열릴 경우에는 개방될 경우에는 중국 쪽 게임주들이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이 배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OTT의 레드오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넷플릭스, 디즈니 관련된 부분들, 뭐 애플 TV 관련돼서 우리나라 국내 쪽 토종 OTT들이랑 계속 이 IP 확보 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 게임,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미디어, 뭐 음원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개발 능력이 출중한 기업들, 레퍼런스가 좀 출중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는 있다. 시장이 좀 흔들림을 떠나서요. 끝으로 기사 체크 좀 할게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M&A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제휴를 하거나 전략적인 애플이 뭐 현대차에 막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제휴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이게 지금 전체 큰 기업들 간의 이제 움직임입니다. 시장을 더 키우려면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할 수밖에 없고 자칫 리스크를 떠안다가는 자기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 순식간에 한 방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포석을 두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안 해도 지금 뭐 기회는 계속 있는데 계속 이런 그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핫할 수밖에 없다. 뭐 정의선 회장도 지금 이런 뭐 로봇 쪽도 막 투자했었죠. 그리고 뭐 수소전지 쪽, 뭐 이런 쪽 다. 네. 뭐 조인트 벤처 쪽이나 아니면 합작사를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건만 괜찮으면 아예 통으로 사버리거나 M&A를 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런 푸조랑 손잡은 피아트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작년에 배달 4억 건, 이커머스 거래가 늘고 있다. 예. 이게 하나의 이제 지금 문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의 그냥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쪽도 핫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실제로 스마트팜으로 대박난 업체가 살짝 기사를 제가 그 주말에 봤는데 유일하게 투자한 회사가 IMM 인베스트먼트 쪽이었나? 여기 이제 투자한 회사가? 그 외에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어쨌든 스마트팜이랑 링크를 좀 걸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삼성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지금 발목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기사들도 나와요. 정작 대만의 TSMC는 신났다. 파운드리 쪽 완전 뭐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시장 더 키울 것이다. 인텔은 추락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쓱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 때문에 가게 정리하는 부분들 많다. 폐업도 많고 무슨 얘기냐면 중고 시장이 지금 핫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이분들께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냉철하게 투자자의 눈으로 보자면 중고 거래 쪽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도 볼 수 있고 월마트 안 좋았다고 보는데 전국의 망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쪽 사업이지만 비록 오프라인 전국의 모든 망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다. 왜냐면 그 항상 그 온라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이랑 같이 매칭이 되거나 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월마트는 뭐 금융사로 막 우리 막 전환을 새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막 또 시장에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이제 그 경쟁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 금융사들 입장에서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점포가 있는데 여기서 금융사업을 한다고?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핀테크까지 같이 매칭을 시키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반 금융사들은 이제 소위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금융사들을 경쟁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월마트가 순식간에 경쟁사가 돼버리는 아마 그런 구도들이 앞으로 꼭 금융 쪽이나 이런 유통 쪽뿐만이 아니라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플랫폼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이게 단순히 뭐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해석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또 에이콘 멤버십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투고 쪽에서 작년 11월부터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리포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짜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쓱 한번 보여드렸었고요.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었고 동양예피 좀 정체된 종목도 있지만 그 잘 가는 종목들, 비중을 실었던 종목들, 실지 않더라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종목들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하나씩 하나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렇게 수익을 내는구나. 충분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예가 되지 말자. 모니터 앞에서 계속 시세만 하루하루 보는 거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제 지양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멤버십이고요. 계속 여유를 강조드리는데 막연한 그 여유가 아니라 내 투자 성향만 잘 맞다면 시간적인 부분 다른 데 공부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서 계속 장근육 만들면 되는 거고 기업 공부 계속 해가면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 상황 명확하게 알고 원칙대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좌 안에서도 여유가 생긴다. 무료 체험 신청은 투고 쪽 오셔가지고 제 이 홈페이지 쪽 있죠? 무료 체험 신청하시면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공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포트도 아마 드린지 모르겠는데 투고 쪽에는 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다만 오시기 전에 무조건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가이드 영상을 보시고 과연 나랑 잘 맞나 투자 색깔이 투자 성향이 잘 맞는지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할게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유롭고 따뜻한 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카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